일단 시험 문제 약간 분석해보면 소송 주체 파트에서 2문제 나왔고요. 수사에서 6문제 나왔습니다. 6문제 중에 2문제가 신설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소제기 1문제, 공판에서 5문제, 증거에서 3문제, 재판 파트에서 1문제, 상소 넘어가서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보면 수사에서 많이 나오면 10문제, 뭐 11문제 이렇게까지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6문제 정도 수사에서 나왔고 해서 좀 골고루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비율하고 우리 조문 규정 비율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판례가 지금 69% 그러니까 70%가 판례이고 자료 없어요? 마지막 한 70%가 판례이고 나머지 30%가 규정이에요. 예. 근데 어떨 때 판례가 또 80% 넘게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 규정이 2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판례가 이제 70 정도 되고 규정이 오히려 30까지 이렇게 올라갔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풀이 한번 해볼게요. 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렵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신설된 규정을 체크를 못하고 들어갔으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평소에도 많이 다루던 지문도 있는가 하면 평소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지문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미리 체크가 안 된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뭐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그러니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이 말이죠. 자,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34조에 근거한다 했습니다. 자, 해서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죠. 다시 한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현행법상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34조에 근거하는데, 자, 그 반대 당사자인 피의자 등이 변호인하고 접견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란 말입니다. 이 양자는 표리 관계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접견하는 거고 너가 나를 접견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현행법상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 등과의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자, 2번. 자, 원심 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자, 관할 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한 케이스죠. 파기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해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대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심급 대리 원칙상 맞는 지문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의 그 효력은 시간적으로는 심급 대리 원칙. 그러니까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1심에만 미치고 2심 가면 다시 선임하고 3심 가면 다시 선임해야 되죠. 그런데 자, 파기환송이 되어서 원심 그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동일한 심급이 되는 것이고 해서 변호인 선임 효력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3번 넘어가면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33조 1항 1호에 1항이니까 필요국선 케이스죠. 1호에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를 포함하지 않지요. 자, 여기서 필요국선의 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갑의 A 사건이라 가정했을 때 갑이 A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A 사건 재판에서 필요국선 케이스가 되는 거지. 자, 지금 A 사건 재판하고 있는데 갑은 A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B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A 사건에서는 필요국선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 사건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B 사건 때문에 갑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필요국선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서 공판 절차가 아닌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이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재심하고 관련해서 필요 국선 케이스, 그러니까 필요적 변론 케이스가 되는 것은 재심 개시 단계가 아니고 재심 심판 단계죠. 재심은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죠.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심판, 재심 공판 절차.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라는 거는 재심 청구해서 재심 사유 있나 없나 그거 판단하는 거고, 해서 사유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재심 공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재심 공판 단계에서 사망자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 케이스에 걸릴 때 사망자라고 해서 공소기각 결정하지 않고 심신장애 케이스라 해서 공판 절차 정지하지 않고 재심에서는 변호인 세워라 그거죠. 해서 필요적 변론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 1회도 가는 학생 있습니까? 1회도 가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리시고요. 2회독 이상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뒤에 대충 한 반반 됩니까? 자, 1회도 가는 학생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풀이를 하면서 1회도 학생으로 기준으로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1회도 가는 학생들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넘어가서요. 자,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기억번. 헌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은 헌법 12조 2항. 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자, 고문 등의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이고 자,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은 항상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고지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넘어가서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비자심 신문 조서에 진정 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왜 없을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넘어가서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그 다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당연한 소리고요. 자, 수사기관에 대해서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적절한 것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회도 가는 학생들 오늘 이거 수업했지 않습니까? 고소. 자, 1번. 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
가지고는 적법한 고소 취소로 보기 어렵지요. 합의서 작성 100장 해봐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제출을 해야 되죠. 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그때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2번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항소심 체크하시고 2심이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 어쨌건 여기서 얘기한 요진 즉슨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바뀌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취소를 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을 갖는다가 아니고 2심에서는 처음으로 친고가 됐건 1심부터 친고였건 해서 고소 취소할 수 없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틀린 거니까 2번이고요. 자, 3번. 자, 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지요.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 금지고 그러한 재고소 금지인 이유는 고소 취소함으로써 고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다. 고소권 포기는 없다 했습니다. 자, 따라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고소를 포기했더라도 이 말이죠. 고소 포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피해자가 뒤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가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고소 포기 100번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서요. 자, 전속 고발돼 있습니다. 전속 고발 사건, 즉시 고발 사건 같은 말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서 전문 분야죠. 해당 관청에 고발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자, 위반 행위자들 중 일부입니다. 위반 행위자들 중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수업 방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시 고발 사건은 공범 가분입니까, 불가분입니까? 공범? 가분 했죠, 그죠? 공범 불가분인 거는 친고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반 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행위자에 대하여 또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가 아니지요. 공범 가분입니다. 가분. 1번이 틀린 질문. 자, 2번. 전속 고발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자, 전속 고발 사건, 즉시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이 소송의 조건인데 그러한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 아무 문제 없죠. 왜냐? 고발이 소송 조건이지 수사 조건은 아니니까. 자, 수사를 하고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쨌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소송의 조건은 갖추어진 상태이죠. 따라서 갑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지요. 공소제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세무 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해서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 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이미 고발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 공무원 등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전의 고발 유효하다. 자, 4번.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사업자를 고발했다라는 거죠. 사업자를 고발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자,
자,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즉시 고발 사건 고발했고 소송 조건 갖췄고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심리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 다시 얘기해서 무죄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발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고발했고 소송 조건 갖췄고 재판했는데 무죄 판결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하면 다 유죄 판결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맞죠? 그럼 무죄 판결 나면 다 공소제기 잘못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자, 이게 이제 신설된 그러한 규정에 관한 문제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검사 또는 사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 시간 중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실제 조사 시간 말고요.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다 포함한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 조사 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화 시간에 요 관련 규정들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해 드릴 겁니다. 자,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자, 체크하시면 되겠죠?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 3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서 협의해야 하고, 자, 이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검사 또는 사경은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고지해야 된다. 오늘도 수업했지 않습니까? 자, 동행 요구 거부권, 자유퇴거권 고지해야 합니다. 자, 답은 1번이었고요. 6번. 긴급체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죠. 자,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자, 수사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요건 갖췄는지 여부가. 자,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긴급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 판결 났다. 무죄 판결 났으면 그 사후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앞에 긴급 체포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무죄 날 아를 갖다 왜 긴급 체포했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가 되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긴급 체포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는 모든 게 드러난 사후가 아니라 체포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자,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해서 석방된 자. 영장 없이는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해서 체포하지 못하죠. 그래서 긴급 체포했다가 풀어준 사람, 재긴급 체포는 안 되죠. 두 번째 체포하려면 영장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체포 현장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의 예외 케이스, 그 영장주의 예외 케이스죠. 영장주의 예외 케이스 토탈 7가지 중에 체포 현장이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그 정리한 내용 순서대로 하면, 자,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자,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정확히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죠.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자, 이를 위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한마디로 위수증이죠. 위수증. 자,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죠. 위수증은 여러분 증거 동의 대상이 아니죠.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반대 당사자가 증거로 써도 좋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동의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위수증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 대상 아니다. 예외 판례 딱 2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그러니까 긴급 체포됐다가 영장 청구 안 하고 석방된 케이스, 이때 검사 체크, 30일 체크, 법원 체크. 검사가 석방일로부터 30일 내에 석방 통지를 법원에 해야 되는 케이스죠. 30일 내에 검사가 법원에 통지해야 되는 케이스다. 자, 그런데 법원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긴급체포 자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한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긴급체포 아무 문제 없고 나중에 풀어주고 나서 검사가 30일 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급체포 시에 피신조서 위수증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7번 넘어가서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입니다. 피압수자.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할 때는 당사자 참여권이 인정되는 케이스이고, 자, 이때 피압수자는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 체크하시면 되겠죠. 피압수자 체크, 변호인 체크.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체크하셔야죠.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피의자의 참여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개다라는 겁니다. 별개. 따라서 피압수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호인도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권을 포기한 경우는 아니다. 별도로 보장해라라는 거죠. 자,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자,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 소송법이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줄치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 영장 제시해야 되죠. 영장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예외 케이스입니다. 예외 케이스. 그 압수수색 장소에서 그 정보 저장 매체를 통해서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복사 출력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이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케이스다라는 거죠. 자, 인정이 되어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통째로 들고 가 이 말이죠. 예외적인 케이스. 옮겨서
자,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 탐색, 출력을 하는 경우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영장 집행 과정 중에 있어요. 집행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당사자 참여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사자 참여권이라는 것은 혐의 사실만 복제 출력하든 그렇지 않든 그거와 무관하게 압수수색 과정에 집행 과정에 당사자 참여권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4번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는 자,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 등 임의 제출 줄치면 되겠죠. 자, 임의 제출하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만 할 수 있죠. 자, 해서 소지자 등이 임의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치죠. 영치. 유류물, 임의 제출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거. 자, 허용이 되는데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영장 청구해야 할 필요가 없죠. 영치 경우는 영장 없어도 되는 경우니까 사후영장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이 1번이 또한 아까 상호협력과 수사준칙 신설된 내용, 신설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법경찰관이 검찰 송치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판단하면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오늘 수업했었죠, 그죠? 해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이거 수사 종결에 관한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이러한 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찰 송치 결정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불송치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사 중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사경위 수사 종결에 관한 결정을 하면 이러한 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 있으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다음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하고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보완수사 요구하면 그 사유를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사경이 영장 신청했을 때 검사가 영장 청구할지 말지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오늘 수업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서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서 필요할 경우에 나오죠. 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때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경에게 요청하는 것이 맞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자, 이번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이 나왔어요. 자,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 나오면 이거는 시정조치 요구에서 등장하는 사유이죠. 자, 이때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수사권 남용에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자, 동그라미 1번 1단계죠. 사건 기록 등본을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7일 내에 송부해야 된다 했습니다. 해서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단계죠.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30일 내죠. 시정조치 요구. 자, 그 다음에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때는 3단계죠. 사경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다시 얘기해서 불송치 결정서 와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 아니고 90이죠. 90일 이내에 서류 등을 반환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수업할 때 강조했고요. 9번 넘어가서요. 자,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 바르게 된 것은입니다. 자, 기억. 자,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 체크하시고, 살인죄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는데 폭행치사 체크하시고, 오히려 폭행치사죄 증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케이스. 그래서 그 공소장 변경 필요한 케이스, 필요 없는 케이스 사례들 우리 수업 시간에 정리했는데 그때도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이때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전제로 언제 공소장 변경해야 다른 사실 인정하고 언제는 변경 안 하고도 다른 사실 인정할 수 있느냐 판단의 기준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러한 염려가 없다면 변경 없이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디귿번. 재심 심판 절차 나왔습니다. 자,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 체크할게요.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수업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의 대전제는 동일성이에요. 질의 같은 하나의 사건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한다라는 거는 이미 동일성 범위 밖이라는 소리예요. 공소장 변경 허용이 안 되는 대상인 거죠. 자, 그 다음 리을입니다. 포괄일제 체크하시고, 포괄일제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 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 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자, 그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자, 기준이 무엇이냐면 변경된 공소 사실이 전체적 동그라미 할게요. 전체적으로 포괄일제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개개 동그라미 할게요. 개개 공소 사실별로 종전의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포괄일제 나오면 항상 따라 붙는 거는 전체적이죠. 전체적. 여러분, 포괄일제는 공소장의 범죄 사실 특정할 때도 전체적으로 기재하면 되지 개개 일일이 상세히 적을 필요 없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여부 판단할 때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포괄일제 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최종 범죄가 종료했을 때부터 공소시효 기산하고요. 공소제기 효력 범위도 포괄일제 전체에 미치고요. 따라서 기판력도 포괄일제 전체에 미쳐요. 포괄일제 나오면 전체적이에요. 예외가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포괄일제인데 개개별로 개별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 딱 하나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말을 좀 하시라고요. 보강 증거.
보강 증거. 포괄일죄 나오면 그냥 전체적, 무조건 전체적으로 따져요. 전체적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근데 포괄일죄인데 개별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강 증거. 자, 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전체를 놓고 판단해서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 사실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X. 답은 4번이네요, 그러면. 자, 10번 넘어갑니다. 공소시효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뭐 몇 조 몇 항은 돼 있고요. 자, 1항 내지 4항에 규정된 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안을 먼저 보시면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선거일 후에 일어난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다. 행위가 있는 날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는 그 당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일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괄호 앞에 어떤 경우에는 선거일 후부터 6개월이다 했어요. 그럼 그 대상은 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선거일 후부터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공소시효의 대상 범죄는 선거일까지의 범죄라고 해석해야 맞죠. 선거일까지 일어난 범죄의 공소시효고, 그 다음에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건 선거일 후에 일어난 범죄의 공소시효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고, 앞에 선거일까지 일어났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부터 6개월이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선거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선거일 후 일어난 범죄는 행위가 있는 그 당일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 그 다음에 이것에 반대 해석하면 선거일까지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니까 이건 선거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해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라고 해석해야 맞죠. 당일이 아니고요. 해서 틀린 지문이 1번입니다. 자, 2번. 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이거는 뭐 주구장창 이제 강조했던 내용이죠. 당초에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자, 범죄가 종료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흐르죠. 흐르다가 자, 공소 제기하면 공소시효는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공판을 진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 공소 제기된 사실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된 사실, 그러니까 공소 제기될 때는 A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자, B 범죄로 공소장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죠. 이러한 경우 바뀐 B 범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되고, 자, 그때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항상 공소 제기 시이지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소 제기됨으로 인해서 이미 시효는 정지되었으니까 그 중간의 기간을 우리는 판단의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 범죄를 기준으로 범죄 종료 시부터 공소 제기 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무고죄.
무고죄라는 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된 허위로 신고했지만 어쨌건 신고된 범죄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위 사실을 신고했지만 어쨌건 그 범죄 사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라 하면 법원은 무슨 재판해야 됩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법원은 말 안 하시기로 다 작정하셨어요. 면소 판결이죠, 그죠? 공소시효 완성은 면소 판결이니까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죄 판결이 나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그 신고된 범죄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면소 판결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고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거랬지 않습니까? 자,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기준 시점은 신고시다라는 거예요. 신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얘가 지금 허위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이 2005년 6월이에요. 신고 시점이. 뭐라고 신고했느냐면 갑이 을을 폭행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데, 자, 이 폭행한 시점이 2003년 3월입니다. 2003년 3월 폭행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자, 이 폭행은 공소시효가 3년이다라는 거죠. 3년. 자, 허위로 신고된 이 범죄 사실이 만약에 이미 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시효가 완성됐어 안 됐어 이거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은 신고시다라는 거예요. 신고시. 해서 2003년 3월 범죄행위 공소시효 3년, 이때까지 3년 지났어 안 지났어 이 말이죠. 안 지났지 않습니까? 아직 공소시효 남아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폭행했다라는 것이 2002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2002년이면 이미 신고시까지 시효 3년이 지나버렸죠. 시효가 완성이 된 케이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한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지 또는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은 신고시다라는 겁니다. 신고시. 자, 4번 넘어와서 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 제기됐다. 신병 확보하기 전에 기소부터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 잘못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공소가 제기되면 자,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는 건 또한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11번 넘어가서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배심원 선정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한 문제를 다 한 문제에 대한 네 개의 지문을 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잘 안 내요. 근데 4개 지문을 다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시험이. 자, 1번 현직 경찰 공무원입니다. 자, 이것은 직업에 따른 재외 사유에 해당해요.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지금 될 수 있는 자를 찾는 거죠.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죠. 자, 3번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이것은 친족 관계 있었던 때죠. 지금은 이혼했지만 친족 관계 있었던 때에서 재척 사유죠. 재척 사유.
자, 답은 4번. 자,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경과한 자입니다. 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케이스는 결격사유인데, 이 경우는 5년이 경과한 자니까 결격사유가 아니고 배심원 선정될 수 있는 자다. 자, 12번.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소송 계속 중 사건의 피해자는 자, 소송 기록의 열람 등사를 재판장 체크하시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피해자의 정보권이다. 피해자의 정보권 두 가지 케이스 있죠. 재판장한테 신청하는 거 있고 수사 단계에서 검사한테 또 신청하는 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소송 계속 중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 기록 등사 신청에 대해서 자,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 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자,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할 수 있다. 틀렸죠. 불복은 되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말을 했고 자, 이런 케이스 항고 대상이라고는 한 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넌 모르는 건데 이것도 불복되나? 넌 모르면 불복은 안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체크, 증인신문 체크,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케이스이고요. 자,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 진술권 보장해줘야 된다. 피해자도 나도 할 말 있다 하면 증인으로 신문해서 말할 수 있게 해줘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체크하시면 되겠죠. 불안 나왔어요. 또는 긴장을 느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 동석. 임의적 동석의 사유는 불안. 했었죠. 그죠? 필요적 동석의 사유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케이스, 심신미약 케이스 했습니다. 임의적 동석 케이스. 자, 4번에 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개장치에 의한 중개시설을 통하여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자, 중개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 보호를 위해서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의견을 들어서 자,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증인 보호를 위해서 작동 중지시킬 수 있다입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13번. 자, 증인신문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이거 국어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이거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어에 관한 문제. 그래서 다시 1번.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말은 추가 증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가능한 경우라는 소리죠. 자, 다시 추가 증거 조사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죠. 자,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추가 증거 조사 필요하고 구인장 발부 가능한데 왜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하느냐라는 소리죠. 자, 2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공범인 공동피고인 케이스. 자, 당해 소송 절차 체크하시고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갑이건 을이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는 게 같이 범죄 저지르고 지금 같이 묶여서 재판받고 있다 이 소리죠. 갑과 을이 다 피고인 지위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증인이 될 수 없고 자, 소송 절차 분리 체크하시면 되죠.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죠 여러분. 지금 갑과 을이 살인죄의 공범이다. 공범이면서 같이 묶여서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이다.
그러면 갑도 피고인, 을도 피고인이니까 서로 간에 증인이 될 수 없죠. 제3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공동 피고인,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따로 재판 받으면 갑 사건에서 을은 제3자가 되고 을 사건에서 갑은 제3자가 되니까 이때는 서로 간의 제3자 증인의 지위에 놓일 수 있다라는 소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에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 억울하면 재심 청구하지 않습니까? 자,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안 되죠.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거죠. 근데 증언 거부권이라는 거는 어떤 그 유죄가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된 케이스이죠. 따라서 증언 거부권 행사 케이스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재심은 이익 재심이에요. 원래의 유죄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지 않죠. 따라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자, 4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증인 신문할 때 소환장 송달해야 되는데 소환장 송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 체크,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자, 소환장 송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때, 다시 얘기해서 출석 의무에 위반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구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환장 송달한 적 없이 바로 구인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자, 검사, 사법경찰관리,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물건에 대한 목록이죠. 오늘 수업한 거죠. 목록 체크. 자, 빠짐없이 작성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지문은 증거 개시 제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거 개시 제도 하면 공소 제기 이후에 검사는 피고에게, 피고는 검사에게 이제부터 네 손에 든 증거 좀 보자, 까발려 봐라 하는 것이 증거 개시 제도죠. 자,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이 부분이. 자, 증거 개시 제도에서 피고인이 검사 측에게 증거 개시를 요구했을 때 검사는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했습니다. 목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넘어가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마찬가지죠. 자, 검사한테 증거 개시 요구할 수 있는데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는 법원한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거 신청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 법원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행을 촉구하는 그런 규정이고. 4번. 자,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준비 절차에서 현장 부재, 심신상, 실심신 미학 등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한 때 한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대 케이스죠. 이제 검사가 피고인한테 요구하는 케이스. 자, 그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요구를 거부하는 때는 마찬가지 검사도 법원한테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5번입니다. 위수증 배제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위수증.
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죠. 자,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너무 쉬운 지문 아닙니까? 자, 그 다음 2번.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 공개 금지 결정이 피고인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금지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이 또한 위수증이죠. 잘못된 위법한 공개 금지 결정이 있었고 그 절차에서 증인이 증언했으니까 위수증. 자, 따라서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3번 제3자. 이거 오늘 방금 수업한 거네.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일방 동의만 받았다는 거죠. 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감청으로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했고요. 4번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게 그 압수수색 검증 영장주의 예외 4번 케이스죠. 자,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범행 중 범행 직후여야 되고 범죄 장소여야 되고 긴급을 요해야 되고,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자, 그러한 압수수색 검증은 위법이고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6번. 자, 전문법칙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라 돼 있고요. 자, 기억번.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아니면 원본 증거인지, 자, 판단을 할 때 기준은 요증 사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했어요. 자, 해서 이거 지문 보기 전에 설명하고 지문 확인할게요. 갑이 을을 살해했다. 자, 그것을 A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목격한 내용을 B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봤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것을 들은 B가 법원 가서 진술합니다. 법원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A가 말하기를 A왈 갑이 을을 살해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이렇게 법원 가서 말하겠죠. 이때 이 진술 원본 증거예요? 전문 증거예요? 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요증 사실,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증 사실이 지금 갑의 살인죄예요. B가 뭐라고 했죠? 갑이 을 죽이는 거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A가 말하기를 봤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B의 진술은 원본 증거입니까? 전문 증거입니까? 원본입니까? 전문입니까? 전문 증거죠. 그렇지 않고 요증 사실이 A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갑이 사람 안 죽였는데 갑은 살인자야 라고 A가 떠들고 다닌다 이 말이죠.
자, 그러한 경우에 B가 말한 거, A가 갑이 살인자라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B의 진술은 원본 증거입니까? 전문 증거입니까? 이때는 원본 증거죠. 원본 증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요증 사실이 갑의 살인죄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원진술이죠, 그죠? 원진술의 내용이 되는 사실. 갑이 을을 살해했어, 안 했어? 원진술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요증 사실이었을 때, 원진술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전부. 사실의 전부. 어머야. 너무 지금 뒤로 빠지는 줄 알았어요. 갑이 사람 죽였어, 안 죽였어? 이게 요증 사실일 때 B의 진술은 전문 증거더라. 그렇지 않고 원진술 자체, A가 이 말 했어, 안 했어? 원진술 자체의 전부가 요증 사실이었을 때, 원진술 전부 자체가 요증 사실이었을 때는, 그때는 B의 진술은 원본 증거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맞죠? 말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끼는데, 가만히 보면 갑의 살인죄가 요증 사실이었을 때 B는 직접 본 거 아니니까 전문 증거. 자, 그 다음에 A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이 요증 사실이었을 때는 B가 직접 들었으니까 원본 증거. 여기까지는 되고, 그 다음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느끼는데, 갑의 살인죄가 요증 사실이라는 것은 원진술의 내용을 이루는 요게 요증 사실이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A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이 요증 사실이라는 것은 A가 이 말 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요증 사실일 때라는 소리와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자, 해서 전문 증거인지는 요증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일 때는 전문 증거이고요. 그 다음 원진술 존재 자체 체크하시면 되겠죠.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일 때는 본래 증거이다. 원본 증거이다. 같은 말이죠. 자, 니은번.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에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라는 거는 원본 증거로 사용된다 이 소리예요. 원본 증거로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이 말이죠. 원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원본 증거로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 체크하시면 되죠.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증거로 쓰이느냐, 진술 내용의 전부에 대해서 증거로 쓰이느냐에 따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문 증거로 사용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해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 핵심인 즉슨, 자,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일 때는 전문 증거 내용이죠. 아니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 진술 존재 자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그때는 본래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번. 갑이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갑의 진술 내용. 이거 너무 재밌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문을 잘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들었대요. 그죠?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에요.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 조서에 기재했다는 거죠. 이것을 조서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원진술, 얘가 전문진술, 얘는 재전문진술, 그죠? 이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되는 거죠. 전문 진술이 2번 들어가죠. 316조, 316조. 따라서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못 쓰죠.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죠. 그러나 이러한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죠. 뭐다? 증거 동의하면 되지요. 증거 동의는 누가 합니까?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죠? 검사가 들이댄 건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고 피고인이 들이댄 건 검사가 증거 동의하고요. 자, 해서 지문을 한번 보시면 갑이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을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는 게 아니고 피고인 A가 증거로 동의해야 되죠. 을이 아니고. 자, 해서 피고인 A가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해야 맞죠. 리을. 자, 312조부터 3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 전문 증거죠. 자, 전문 증거.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증거도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적절한 것이 기억,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17번 탄핵 증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죠. 앞에서 나왔듯이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쓰이는 거이죠. 따라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번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입니다. 자, 수사 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탄핵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 입증 취지를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어쨌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증거 조사 자체는 필요하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지문은 전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만 예외 판례가 있다 했습니다. 입증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증거 조사는 된 걸로 본다. 있고 입증 취지가 기재되었지 않더라도 증거 조사가 됐으면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다. 2가지 예외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3번 말고 4번 먼저 볼까요?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 비록 증거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 과정에서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자,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방금 전에 표시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자, 검사가 유죄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이 작성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경 작성 피신조서니까 312조 사망입니다. 자,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내용 인정이죠. 자, 이러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도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여기서 틀린 이유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되죠. 임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8번 무죄 판결. 1번.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자, 이를 판결 주문에 판결서는 재판서는 여러분 주문이 있고 이유가 있죠. 결론을 적는 주문이 있고 그 논리적 과정을 적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일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자, 판결에 영향을 미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일부 그러니까 포괄일제 중에 일부는 유죄고 포괄일제에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는 무죄일 때 이 유죄를 주문에 기재하고 무죄는 이유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이 무죄를 갖다가 주문에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포괄일제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가 없고 무죄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재판? 면소 판결이죠. 하나는 무죄, 하나는 면소 판결. 다시 얘기해서 하나는 실체 재판, 하나는 형식 재판 이 말이죠. 자,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다시 해서 실체 재판을 주문에 표시하고 자, 면소 부분, 다시 해서 형식 재판은 이유에 설시하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포괄일제 일부 유죄인 것, 그러니까 유죄든 무죄든 실체 재판한 것은 주문에, 그 다음에 형식 재판한 것은 이유에 기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3번. 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자,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 상실한다라는 점. 자,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 사유죠. 무죄 판결 사유. 소급해서 그 법은 없던 법이 되기 때문에 무죄 사유. 자, 4번.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죠. 해서 상소의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이니까 부적법하고 기각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 19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고인 많이 항소했습니다. 자, 항소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간보다 더 긴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면 이거는 불이익이다라는 거죠. 불이익이다. 취업 제한 명령 자체가 형벌은 아니지만 보완 처분이지만 어쨌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하나라도 더 갖다 붙인 경우이기 때문에 불이익 케이스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환송 후죠. 환송 전 원심 판결과 관계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했습니다. 환송 전, 환송 후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된다. 자, 적용되지만 환송 후에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 체크하시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다. 공소장 변경을 했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소송 비용 부담은 형벌 아니고 형벌에 준해서 판단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자, 4번을 보시면 4번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죠. 뭐라고?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자,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면 앞에 형선고, 형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맞지요? 맞지요? 징역 1년 선고한 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죄 판결 확정된 것에 대해서 재심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자, 재심은 항상 이익재심이어야 되죠? 이익재심. 불이익하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재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벌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벌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이거 이익재심이어야 되는데 이거 불이익한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비교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비교 대상이 이거 원판결 이것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원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다 지나서 그 효력으로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거, 이것이 비교 대상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벌금하고 원판결 이것을 비교해야 하느냐, 아니면 원판결로부터 파생된 효력인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재심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원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죠. 재심이 확정됨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원판결 이 자체와 비교해서 이익이다 불이익이다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원판결의 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효력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징역 1년과 비교해서 벌금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이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이익이잖아. 이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4번.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 다시 해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그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형이 원판결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재심 사유 5호 케이스입니다. 자,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5호에서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유죄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나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 또는 형 면제나 그 다음에 원래 유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이것이 5호 사유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재심에서는 무죄, 면소, 이거는 결국 유죄죠. 유죄인데 원래 유죄 판결보다 경한 거, 경한 죄 또는 형 면제의 유죄, 이거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이 재심 사유 5호이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심에서는 유무죄 면소만 된다. 재심에서는 기판력 있는 재판만 할 수 있다. 기판력 없는 재판은 재심에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기판력이 없으니까 다시 기소해가지고 또 무슨 재판이, 무슨 판결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기판력 있는 재판만 한다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친고죄에서 담당 공무원이 고소 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자, 고소 취소가 있으면 원래 공기판
인정해야 되죠. 오늘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소 취소장을 접수한 후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공기판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 사유 아니죠. 재심 사유 아니죠. 자, 유죄, 무죄, 면소. 유죄는 원래 거보다 경한죄 또는 형면죄를 인정할 만한 유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2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선언된 때 이것은 신증거의 하나의 형태다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자,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3번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자,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 확정 판결의 증거 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공범인데 나는 유죄 났는데 쟤는 무죄네? 그 무죄 판결을 가지고 내가 재심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4번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과 처분을 했다가 취소를 했다라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조세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조세 부과 처분을 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납세 의무도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확정된 행정 판결,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조세 부과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부가 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 무죄로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